조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원주 기자입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원주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조찬 간담회는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좀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그때 국경을 포함해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저희가 트럼프 2.0 시대의 제자이신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님을 모시고 트럼프 당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을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국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근혜 바로 이하 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빈 국에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종훈 소장님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이시고 최고위원이신 이원주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신종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제가 질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한주农林部長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서성모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유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모셨습니다. 내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찬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상동 의원님. 네. 그다음에 김정원. 네, 지금 빠르게 내빈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른 아침에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단 한 말씀 하시고 시작드릴게요. 여기 이 내려오는 거 프로젝터. 프로젝트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으세요? 없어도 네, 상관없나요? 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네. 그냥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걱정이 돼서.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공부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마련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은 미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줄 미리 예견하시고 책을 미리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니 당선될지 어떨지 어떻게 알고 도대체 책을 미리 다 써가지고 출판을 거의 다 이렇게 이미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예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 80% 정도 예견했는데 이분 100% 예견하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 에너지 관련해서 출장 가서 독일 정부 쪽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또 이제 정당 관계자들 기업 관계자들 만나보고 왔는데 유럽은 거의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업이 거의 몰락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우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심각한 문제도 에너지 문제가 있고요. 우리도 뭐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워낙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여기 강사님 뭐 와 계신데 어쨌든 우리 또 정치 하는 분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상하게 우리를 또 열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정치 투쟁을 또 하느라고 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그런데 또 손은 또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상황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뭐 저도 그 석유화학이나 이쪽에 회사에 있었지만 지금 거의 뭐 이제 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한테 거의 따라잡혀서 이미 추월당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지금 현재 구제조업들이 거의 다 추월당했고 신제조업도 침투당하고 있고 심각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데 우리한테 도전적인 과제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상황을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렇게 유럽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시장에 중국 제품에 많이 잠식을 당해서 싸다는 이유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을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서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오늘 소장님 KBS에서 아주 잘 나가던 그 경제 한방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애청자였거든요. 근데 그 경제 한방 진행하시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방송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쫓겨나신 건가? 하여튼 제 발로 나오신 건가? 하여튼 그렇게 되셨는데 나오셔서 더 잘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증권가에서 아주 인기가 많으시니까요. 우리 힘들게 모셨으니까 오늘 잘 듣고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기 프로젝트 이런 거를 경제성장위원회에서 이제 국감도 끝났고 하니까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 연락도 드릴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안동을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도 오셨어요. 서영석 의원님 지금 다 위원장님 큰 말씀 하시고 알겠습니다. 바로 일단 말씀 마치고 조찬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작가님, 그 소장님 지금 보니까 어저께 제가 보니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4위로 랭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강 작가님 1, 2, 3위를 제치고 일단은 4위에 랭크 되신 거로 일단 미리 사전에 저희가 책을 못 구입해서 좀 자세로 제공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은 일단 소장님이 한 40분 정도 강의하시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하고 박정우 소장님의 대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오시는 분들한테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찍은 거 다 팔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예약해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품절이 이렇게 첫 3시간 만에 품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선 날이 11월 5일이잖아요. 저는 인쇄를 11월 4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오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3시간 만에 다 나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쇄소에 이제 이 출판사가 제 출판사입니다. 제 개인 출판사를 아예 이번에 KBS 나오면서 설립을 했는데 인쇄를 맡기려고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 인쇄비를 미리 주지 않으면 출판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인쇄비를 먼저 주고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출간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와이프가 허락을 했냐. 그래서 와이프 흔쾌히 허락했다 그랬더니 결혼 잘했네라고 제 전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그 트럼프 2.0 시대가 올 것을 어떻게 예견했느냐는 제 유튜브에도 설명이 돼 있고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뭐 10개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집권한 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트럼프 집권기를 슈퍼 트럼프 시대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첫 번째 2년 동안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갖고 있었지만 첫 번째 2년 동안 특이했던 점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후반 2년 때는 어땠냐? 또 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2년도 힘을 못 썼고 전반 2년도 힘을 못 썼던 건데, 자 이번에는 공화당을 지원하는 그 가장 강력한 조직의 공동위원장에 트럼프의 며느리가 들어가서 공화당 장악이 완전히 됐죠. 왜? 의원들의 돈줄을 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이 상하원을 다 지배한 데다가 지금 대법원까지 현재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책 뒷면에는 슈퍼 트럼프다. 아예 책 뒷면에 그렇게 인쇄를 4일날 했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트럼프는 모든 걸 장악한 슈퍼 트럼프라고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세 가지를 사실 10개도 넘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 대한민국의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수출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제조업 문제, 특히 제조업을 납치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트럼프는 더욱더 제조업 납치를 더 심하게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AI 산업 같은 혁신 산업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많은 오해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이었고 불안한 대통령이었지만 바이든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오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트럼프 1기 4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49.7%였습니다. 근데 바이든 이 임기 4년 동안은 제가 이제 한 4월 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3.9예요. 근데 어제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한 15%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가 떨어진 게 물론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관세였고 중국하고 관세 정책으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득과 실이 있었습니다. 실은 뭐였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죠. 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니까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을 눌러줌으로써 대한민국한테 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계하면 저는 득이 더 많았고 이게 코스피에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플러스 49.7%가 됐는데 저는 바이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제가 공장 납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KBS에 있을 때는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썼는데 KBS에 있을 때 가장 제가 걱정했고 우려했던 일은 IRA나 칩스법이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항의하긴커녕 오히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뭐 사우디에 뭐 도로를 놓는다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처럼 뭔가 인프라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우리 언론들이 이걸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칩스나 IRA를 했을 때 사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뭔가 우리의 권리를 우리 공장을 납치당하는 대신 뭔가 얻어내던가 아니면 납치를 당하지 않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공장을 내주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 이 첫 2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5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미국의 백악관이 밝혔는데 후반 2년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아마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아주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정말 보수적으로 본 건데 바이든 임기 2년 동안 뭐 사실 150조도 더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120조 원을 아마도 미국에 투자했다 이렇게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 생산 공장이죠. 이게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냐면 5,754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125조 원만 봐도 광주 공장을 200개 지을 돈인데 광주 공장이 지금은 이제 고용이 한 뭐 700명 이렇게 된다지만 나중에 목표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광주 공장 같은 걸 120조 원이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2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 바이든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협력업체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2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인원수를 아마도 미국에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뭐 제가 보기엔 협력업체까지 이제 정말 크게 보면 50만 명도 볼 수 있고 가장 작게 보면 협력업체까지도 20만 명이 가장 작게 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20만 명에서 한 40만 명만 가져갔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인구 한 예를 들어서 한 4, 50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미국으로 갔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차라리 중국에 관세만 부과하던 시절이 훨씬 더 나았는데 안타깝게도 IRA나 아니면 칩스법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던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MBB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이오 산업 취재하려고 미국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만들러 간 적도 있는데요. 제가 웬만한 기관에 갈 때마다 미국에 이제 바이오 관련 기관 갈 때마다 정말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30분 동안 차량 수색을 당했습니다. 나올 때 들어올 때. 그 정도로 바이오 산업은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한 3개 하러 들어갔고요. 이 생산 설비 찍는 것도요. 정말 끝없이 저 감시당했습니다. 제가 마치 중국 취재 갈 때 여러분 중국 취재 가면 광전총국이라 그래서 거의 공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를 24시간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마치 취재 간 것처럼 미국의 바이오 산업 취재할 때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끝없이 감시하고 제 차에다가 뭐 진짜 하루 진짜 온갖 기계를 대서 엑스레이 장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비로 제 차를 점검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주요 산업을 국가 안보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산업이 국가 안보라는 생각이 없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종의 사우디에 진짜 인프라 수출하는 것처럼 계속 옮겼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왔냐?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속이 쓰리니까 대만 산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TSMC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거 똑같아서 지금 현재 위기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TSMC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이런데 유인당해서 졌죠. 근데 이게 TSMC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했느냐? 자, 일단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건설비가 폭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나 대만보다 미국의 인건비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TSMC 초임 기준 엔지니어 인건비가 7천만 원인데 미국 공장은 초임 기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한국도 이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댓글에 달립니다. 우리나라 강성노조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우리 기업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노조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 노조가 훨씬 더 강성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왜냐? TSMC에서 원래는 2024년 하반기에 이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인들을 아무리 교육해도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손재주가 없는 건지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공장 직원들이 진짜 계속 교육했는데 고용하고 교육시키고 별짓 다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TSMC에서 2023년에 이제 이걸 미리 알았어요. 교육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뭐 엄청나게 고용을 했겠죠. 뭐 10,000명, 20,000명 했을 거면 정확한 고용 인원수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점은 TSMC가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니 안 되겠다. 우리가 맨투맨으로 교육을 할 테니 그 교육을 위해서 500명의 TSMC 공장 본사에서 500명만 데리고 오겠다. 비자를 내달라. 23년에 이렇게 미국 연방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리조나 이 지역 노조가 그냥 한꺼번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단 한 명도 안 된다. 데려오기만 해봐라.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비자를 안 내줬어요. 비자를. 우리나라 노조가 막 난리쳤다고 비자 안 내주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 노조가 훨씬 셉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칩스법으로 미국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을 내세웠냐? TSMC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자, 삼성전자의 이 상용 근로자 이 보육 시설 이것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 노동자의 보육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1년
개번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애를 갖다가 맡기는데 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론 이제 뭐 팔로와트가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한 달에 제일 싼 보육원이 한 150만 원 되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육시설을 다 지어서 건설 노동자까지 해결해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해라. 이게 바이든의 칩스법의 사실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고 환율이 왜 이렇게 튀느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달러를 벌어도 이걸 환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든 전만 해도 트럼프 전만이라고 하죠. 사실 트럼프도 뭐 비슷한 정책을 썼으니까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열심히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를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생산 설비를 지어야 되니까 막대한 달러를 당연히 환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부터 살살 환전할 이유가 없어졌고 특히 바이든 때 여러분 트럼프보다 훨씬 치명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환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지금 달러를 환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진짜 틈만 있으면 1,400원을 넘으려고 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1998년 외환위기 때도 KBS 기자로 일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도 KBS 기자에서 경제부 기자로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환율 현상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비판을 하기 전에 한국은행을 KBS 오기 전에 97년 한국은행에 다녔었는데요. 이럴 때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한국은행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그럼 주중에 열심히 이제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죠. 금요일 밤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NDF, Non-Delivery Forward 시장에서 갑자기 금요일 밤 한 7시부터 환율이 튑니다. 이게 개입의 조작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환율을 보세요. 갑자기 1300 한 80원 밑으로 내려갔던 게 갑자기 1400원을 딱 돌파하거든. 막 거의 가거든요. 금요일 밤에.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이렇게 개입이 많이 일어난 경우에 금요일 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환율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왜 망가졌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산 설비,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설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온갖 이 첨단 설비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00만 명을 부양했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 이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고용됐으면 7천만 원, 8천만 원 혹은 1억도 됐을 거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1억 5천 이 사람들 연봉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고용했으면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데 그 공장이 다 4년 동안 빠져나갔고 그 사이에 언론들도 정말 잘못했죠. 언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방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건 치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하나를 날려버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양쪽으로 망가졌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완성품을 수출하는 건 굉장히 줄었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수치는 제가 오늘 여기 안 적어와서 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2019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180억 달러쯤 됐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전망치가 한 550억 달러쯤 돼요.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은 이것 때문에 줄어들어도 대미 무역 흑자는 거의 3배 넘게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자재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가면 협력업체를 100%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중간재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이게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데 자, 트럼프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물러난 다음에 19년까지 니들 말이야 대미 무역 흑자가 180억 달러, 그러니까 거꾸로죠. 이제 미국 입장에선 우리가 대한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였는데 아니 이놈들이 내가 물러난 4년 사이에 550억 달러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 그러니까 머니머신인 거죠. 화가 나겠죠. 근데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사실 완성품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걸 이렇게 생산 설비를 넘기다 보니까 대미무역 흑자로 나타났지만 이건 착시현상이죠. 왜? 한국의 기업이 한국 기업한테 수출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흑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건 바이든 대통령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수는 이런 과정에서 망가진 거죠. 자, 내수는 두 가지로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달러를 한국에 와서 환전하지 않으니 환율이 저는 미국의 공장을 이런 식으로 납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1,200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고백하고 자백하자면 저는 이 사태를 예견하고 수많은 강연과 제 책에서 달러로 환전해 두라고 했습니다. KBS 기자일 때도 달러로 환전하라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MC가 KBS 기자일 때 저한테 이제 KBS 앵커죠. 묻더라고요. 박 기자, 근데 이거는 애국심에서 우리가 원화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쓸 때 애국은 저는 지금 달러를 오히려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60원에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장 납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때 공장 납치라는 표현을 KBS라서 못 썼지만 이렇게 공장 납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1,060원일 때 달러로 환전을 해뒀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는 애국심에서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애국심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환율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만약에 많이 튀어올랐을 때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러면서 개인의 이득도 되지만 외환시장의 안정도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실제로 최경영의 경제쇼,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래 못 다녔는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제조업 납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AI 혁명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자세히 꼭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JD 벤스나 트럼프나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바이든은 AI에 틈만 나면 규제를 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벤스하고 함께 AI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AI는 치고 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의 차세대 사업은 아마도 주력 사업이 AI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막판에 갈아탄 제프 베이조스도 AI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는 좀 고생을 할 수 있죠. 메타는 지금 트럼프 눈에 완전히 눈 밖에 나갔죠. 근데 제가 이제 AI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제학으로 학석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만 전공을 해서 반도체나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이상한 기계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83년쯤 될 겁니다. 82년. 그때 이제 들고 오셨을 때 아버지가 그 이상한 기계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니까 너희 두 형제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이 하는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걸 모르면 낙오될 거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꼬임에 이제 현 선배한테 속아갖고 이제 문과를 가서 경제학과를 가게 됐는데 저는 끝까지 코딩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SCSC라는 서클 이게 이찬진 선배가 아래 한글 만든 서클인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버전 0.9여서 0.1 정식 버전이 안 나왔는데 그때 SCSC 그 서클 선배가 이 서클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껴달라 그랬더니 넌 문과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송합니다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컴퓨터를 계속해서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거나 뭐 5위 안에 들 겁니다. 석사 논문을 코딩으로 했고요. 박사 논문도 코딩으로 터보 C++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을 해서 시뮬레이션 논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추격과 역전을 반도체 산업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터보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코딩한 후배들이 있을 때 제가 논문 심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코딩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AI에 대해서 문과생으로서 제가 AI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AI는요. 지금 네이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왜냐하면 네이버가 소버린 AI 하면서 국가 AI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까지 우리 이제 네이버나 카톡이 우리 기업을 우리 시장을 지켜왔잖아요. 그것처럼 AI를 생각하는데 네이버 지금 큰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곧 네이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할 텐데 왜 그러냐? 여러분 제 석사 논문 주제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카카오톡을 아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리페이한테 카카오페이가 이제 자료를 3천만 명 넘겨줬는데 제 자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열받아서 카카오톡을 이제 탈퇴를 하려고 그래요. 탈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탈퇴하는 순간 제 친구들하고 모든 소식이 끊어지겠죠? 자, 제 옆 사람, 제 친구들, 제 거래처가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카카오톡을 계속 쓰는 이런 경제적 현상을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품질, 서비스 품질이 나빠요. 알리페이처럼 이렇게 막 넘겨요. 이래도 못 나가요. 비용을 막 올려요. 그리고 짜증나게 저한테 자꾸 광고를 보내요. 아씨, 카카오톡 PC에 깔았더니 짜증나게 자꾸 광고를 올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막 입이 떨립니다. 왜냐면 제가 생방송 하는데 저 가끔 카카오톡 광고가 떠서 저 유튜브에. 근데 그래서 카카오를 갖다 컴퓨터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 친구들하고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자, 우리 시장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킬 수 있었던 건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글이라는 게 이 영미권한테 번역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한글 장벽과 네트워크 이펙트가 일단 만들어진 시장에서 미국의 구글이 들어온 속도가 굉장히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구글이 어느 정도 잠식하고 있느냐? 91% 잠식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구글이 미국 시장을 89% 잠식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은 91% 잠식했고요. 한국에서 구글이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 40%가 안 되는 이유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고 한글 때문인데, 자, AI의 미래는 소셜 미디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요거 옆에 이웃 땅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챗 GPT한테 의정 자료를 물어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비밀 사항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걔는 학습을 합니다.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AI 관련 프로그램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컴퓨터 조립이 취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저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챗GPT 하나 질문할 때마다 이 물 1리터 정도의 냉각수가 필요한데요.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저는 챗GPT가 답변하는 3초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큰 화면 2개를 씁니다. 그래서 4분할을 해서 쓰는데 코파일럿,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동시에 질문을 복사해서 4개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답변을 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걔를 참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지구를 파괴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한국인의 성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을까요? 제 친구가 챗GPT를 사용한다. 제 경쟁자가 챗GPT를 사용한다. 그러면 걔를 이기기 위해서 저는 클로드도 사용해야 되고 퍼플렉스도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네트워크 이펙트는 현재 AI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에선 무슨 경쟁을 하게 될까요? AI는 품질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붙잡을 무기가 없죠. 또 하나 가격 경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품질 경쟁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고리즘, 얘는 거의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청년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컴퓨팅 파워,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똑같은 걸 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품질 경쟁은 데이터로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고 이거 굉장히 제가 강연에 모든 반도체 기업의 이거 강연으로 정기 강연을 나가면서 하는 제 지적 재산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기업에 정기 강연을 나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에. 그리고 제가 잘리지 않고 이거 제가 5점 만점에 4.95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강연을 하느냐? TSMC 역전 전략을 강연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잘리고 계속 정기 강연을 하고 5점 만점에 4.95를 받는 이유, 저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분들한테 아주 특이한 걸 강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반도체 전문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지만 이걸 인문학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챗 GPT를 오래 사용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챗 GPT의 답변이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개판되고 있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오픈 AI에 거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소장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142년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쳐갔다. 지금 AI는 훔쳐서 데이터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열받은 미국의 언론사들이 어떤 짓을 했냐? 요즘 블룸버그 한번 봐보세요. 블룸버그 때문에 제가 짜증 진짜 엄청 나는데,
체크 포인트가 한 20개 나옵니다.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야 이제 기사를 볼 수 있게 해갖고 회원 가입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혼났어요. 왜 이런 짓 했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AI가 공짜로 불법적으로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화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언론사들은 소송도 걸었고요. 일단 니들이 학습한 거 다 토해내. 이거 전부 다 우리 지적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점점 썩어가는 거 뭐냐? 그럼 AI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그러면 특히 서치 GPT 같은 거 사용해 보세요. 최근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퍼플렉시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참고 문헌이 공개가 되거든요. 처음으로 참고 문헌이 공개됩니다. 참고 문헌이 전부 다 무슨 블로그예요. 쓰레기 같은 블로그를 참고 문헌 하기 때문에 왜냐? 이제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야 블룸버그로 검색해서 답변을 해봐. 못합니다. 못해. 우리나라 블로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블룸버그를 몰래 불법 복제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참고하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뭐 챗GPT 4.5니 뭐 1.5니 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게 원 데이터가 썩어버렸는데요.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블로그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블로그가 한 올해 초만 해도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그 우리가 쓰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영상들 다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AI가 만든 영상은 5%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5%가 넘어 이게 사실 여름 데이터라 뭐 지금은 30% 넘을 수도 있는데 15% 정도 된다고 해요. 여름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 자,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만들려면 진짜 집사람이 그만 좀 일해라 정도로 미친 듯이 일합니다. 저는 출판사도 있죠. 유튜브도 하죠. 강연도 한 달에 20개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일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는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어떤 때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듭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거 못 만들면 병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5분에 한 1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이제 불법 복제가 가능한, 즉 다시 말해서 오픈 AI가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드는 이런 데이터들. 퍼플렉스는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는데 제가 뭐 질문을 하면 유튜브가 답변을 해요. 제 유튜브를 참고문으로 해요. 이 나쁜 놈들 $20 나한테 받아먹고 내 걸 참고문으로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무슨 점에서 컬럽션이 일어나고 있냐면 AI가 생성하는 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막 5분에 100개씩 만들고 저는 인간은 열심히 만들면 일주일에 1개 만들거나 아니면 하루에 1개 만드는 게 최대인데 AI는 하루에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AI가 만든 저작물이 비중이 5에서 15% 아마 30% 넘었을 거고요. 내년 연말이 되면 7, 80%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미 미국에서 저명한 AI 관련 학자가 논문을 냈는데 이게 한 7세대를 넘어가잖아요. AI가 만든 걸 AI가 다시 베끼고 AI가 다시 베껴서 7세대가 넘어가면 전체 데이터의 90%가 컬럽션이 일어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헐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합니다. 이 헐루시네이션이 전체 데이터의 90%를 잠식하는 게 언제냐? 7세대만. 즉 베끼고 7번만 베끼면 헐루시네이션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의 품질은 데이터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리버 관련해서 진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내기 때문에 KBS에서 신년기획 아이디어 내라 이거 제가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은 제가 다 갔어요. 제가 항상 당첨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취재하면서 돌아다녔는데 2004년 뭐 5년 이런 때 스웨덴, 뭐 핀란드 취재 가잖아요. 이 간판에 대형 간판에 아이리버 간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플의 아이팟 있기 전에 아이리버가 먼저 시장을 장악했었죠. 근데 네. 여기서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이리버까지 하자면 너무 어렵고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건데 반드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저작권 있는 데이터 싸움이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 싸움은 멀티모달 데이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조 데이터를 싸움이 일어날 건데 이건 중국이 앞서갑니다. 한국이 앞서가는 건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건데요. 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 하는 건데 이거는 애플하고 삼성전자밖에 못합니다. 단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거 입법 과정에서 되게 의원님들께서 이걸 해주신다면 아마 엄청난 상황이 될 거고요. 제조 데이터는 중국이 앞서가는데 이건 너무 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AI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는 품질을 좌우하죠. 근데 이제 에너지는 이제 뭘 좌우하냐? 바로 단가를 좌우합니다.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송전망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원자력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러시아한테 지금 우라늄을 공급받는 게 2021년까지는 30%였는데 지금 43%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한테 제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이 원전을 돌리면서 정제된 우라늄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자, 앞으로 SMR 소형 원자로 모듈 계속 만들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거 선진국들이 정제된 우라늄 자기들이 다 쓸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수출 잘 안 하겠죠. 러시아한테 의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정책을 계속하려면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원전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선진국들이 정제된 우라늄 이걸 우리한테 팔거나 아니면 정제 우라늄 기술을 우리한테 주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구글과 아마존이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AI의 가격 경쟁력은 결국 발전소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짓죠. SMR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제된 우라늄이 필요하죠. 우리가 원전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이 정제된 우라늄을 어떻게 입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AI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더러운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우라늄의 생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자기들만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재생 포기하고 원전으로 간다면 그 에너지 수급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저는 신재생을 포기하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풍력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 보고 수소 에너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특히 에너지 문제가 대한민국의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 트럼프도 에너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조, 그 다음에 AI, 에너지까지, 마지막 에너지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개를 간략하게 트럼프 시대에 달라진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중간에 그 기대응답 시간으로 네. 트럼프가 다음에는 마이크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는 기후 위기를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2기 트럼프 시대는 기후 위기를 동의를 할 것인지, 뭐 파리協 협정 탈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트럼프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이분의 일국의 대통령님이신데 참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분은 저 철학보다는 이윤을 따지시는 분이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탈퇴를 했던 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정치 자금줄은 석유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정치 자금을 대준 건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트럼프가 재선 대통령이라서 다음 이제 차차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지는 건 싫거든요. 이분은 그런 거 싫어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에서 이번에 표심을 좌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프래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갑자기 해리스가 이거를 상원의원 시절에 프래킹을 전부 다 못하게 금지하겠다 그랬더니 표심이 완전히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도 똑같죠. 지금 트럼프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돈줄이 일단 신재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정치 구도가 바뀐 게 뭐냐? 이번에 제가 이제 트럼프가 압승할 것이라고 하도 떠들어서 이제 악플을 많이 당했지만 압승할 걸 예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간 선거에서 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썬벨트라고 불리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최근에 인구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인구가 2023년 데이터로 6%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주가 저는 이제 7이나 8%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전부 다 뉴욕주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텍사스는 완벽한 트럼프 주였죠. 플로리다도 그랬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플로리다가 압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 압승한 데 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인구가
하여튼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5.9%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데 7% 8%가 늘었는데 이분들이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다 보니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때 선벨트라고 부르는데 선벨트 지역의 유권자의 성향이 바뀐 상태에서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먹거리가 텍사스가 요즘에 잘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 납치할 때 텍사스가 원래 신재생이 거의 9% 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텍사스가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한 5년 내로 39% 이렇게 늘렸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재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돌려서 온갖 이제 빅테크 산업이든 아니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이든 아니면 관련 배터리 시설이든 이걸 갖다가 이 선벨트 지역에 다 유치를 했거든요.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태도가 예전만큼 강경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학이 아니고 돈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바뀌었지만 기후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액션으로 탈퇴할진 몰라도 전기차나 아니면 신재생에 대한 태도가 옛날만큼 강경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절대 못합니다.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가스가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우디의 의존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EIA 미국 에너지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공약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프래킹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캐낸 업자 프래킹 업자라고 하는데 프래킹 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엄청나게 생산하게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2022년 9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수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은 참 특이하다. 여기는 유전에서 자꾸 원유를 개발하더라도 우물처럼 다시 이 원유가 다시 고인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셰일 오일은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사우디랑 다르게 캐내면 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EIA에서 추정한 거에 따르면 셰일 오일 생산량의 피크는 25년 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년부터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피크를 치고 내려갑니다. 근데 속도는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진 않고요.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 보는데 또 하나 오해가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프래킹 업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임한 이후에 석 달 동안 국유지에서 셰일 오일 개발을 완전 전면 금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생겼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긴 다음에 석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 규제를 전부 다 철폐했습니다. 진짜로 철폐한 데까지 다 했어요. 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더 추가로 철폐할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일 생산량이 지금 셰일 오일로는 25년이 피크라고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모를 리도 없고 왜 모를 수가 없냐면 트럼프는 모른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돈을 댄 건 석유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2022년 말에 쓴 책에 뭐라고 자신 있게 썼냐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5년에서 10년 이상 늦어질 거라고 썼습니다. 제가 전기차가 폭발할 걸 미리 알고 쓰던 게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국이 2020년, 21년에 하도 보조금을 많이 줘서 보조금을 못 줄 것이다. 그리고 유럽 국가가 물가가 한 20-30% 올라서 각 가정에 돈이 없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금 현재 계속 주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많이 줄이거나 독일은 철폐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의 2024년 8월 전기차 판매량, 친환경차 판매량은 68%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월별로. 왜 보조금이 없고 물가가 20-30% 오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석유업자들인데 석유업자들이 2010년, 11년에는 자기들이 번 돈의 2.5배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밖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25년에도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석유 회사들이 석유를 개발해서 석유가 처음으로 나온 게 8년쯤 뒤거든요. 25년에 개발하면 33년입니다. 근데 보통 10년은 파야 이제 손익분기점 넘기고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더 파야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이윤인 거예요. 근데 석유업자들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판다. 25년부터 개발해서 33년에 나오는데 얘가 한 20년을 파야 이제 이윤이 남다 그러고 53년까지 유가가 유지되는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5에서 10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 예상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끝나고 다시 또 전기차 갈 거거든요. 올여름에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정상이고 우리 후손 생각한다면 전기차는 갑니다. 다만 10년 늦어질 뿐이지. 근데 간다면 석유업자들이 왜 53년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지금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제 규제를 막 완화해주면 막 개발할 거냐? 아니죠.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확실한 셰일가스만 개발할 겁니다. 셰일 오일이나.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개발하고 이거 한 10년, 20년 계속 돈을 벌어야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했다고 무조건 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해가스전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해가스전에 저는 석유가 여기 있네, 뭐 천연가스가 있네, 자꾸 이걸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죠. 자, 우리 정부가 24년에 발표한 다음에 35년에 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캐서 적어도 45년, 50년까지 캐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심해 유전이라서 저는 생산 단가가 최소 50달러에서 100달러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유가가 50년 넘어서 100달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에선 떠난 거예요. 이게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재생으로 설마 안 가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SMR로 가더라도 갈 거다. 신재생 안 가면 SMR 가겠지. 왜? 지금 아마존은 눈치 봤잖아요.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 당선될 거 알고 줄 서면서 어떻게 했죠? SMR 개발하겠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원전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될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 화석에너지로 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화석에너지는 버려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 석유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석에너지는 투자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 8년 뒤에도 새로운 유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화석에너지가 우리를 가늘고 길게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5에서 60% 정도 되는 상태고 원전이 한 30% 넘으니까 우리는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사올 수 있는지, 그리고 화석에너지를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을 과연 가늘고 길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한번 가격이 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15년 주기가 있어서 2010년에 대량으로 유전을 개발했으면 지금 25년에 또 대량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15년 주기에서 지금 개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한 7, 8년 뒤에 유전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건데, 요게 그래서 저는 20년대 후반에서 한 30년 초반에 화석에너지가 가늘고 길게 우리 괴롭힐 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 위기 목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오면 이제 관세 정책을 상당히 강화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중국이나 우리나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은 지금 납치하는 정책은 아마 트럼프도 계속 쓸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제 이런 정책을 썼지만 이제는 보조금도 안 주고 관세를 높게 해놓으면은 이제 어차피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게 되면 관세를 돌파하려면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유도하면서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이제 보조금도 못 받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저는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23에서 한 40% 정도 보는데 평균적인 대통령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일기 때 권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이번에는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에 제가 이제 딱 이렇다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협상 전략은 딱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죠. 미치광이 전략. 이건 진짜 있는 용어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로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전략,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60%, 100% 이거 모두 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이 미치광이 전략을 위한 밑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20% 관세를 때려 맞을래? 아니면 뭔가를 내놓을래라는 거를 각국에 전부 다 요구를 할 거고, 그 1차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10에서 20% 관세를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대응 능력으로 볼 때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방치하면 그냥 관세를 뚜려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줄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제 녹화하니까 관심을 받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쇼맨십이 굉장히 커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국한테 이렇게 내가 많이 뜯어냈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뭐냐면 선물 보따리 안겨주면 돼요. 한국한테 실익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지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기 좋은 거 미국 사람들한테 관세 20%보다 겉으로 볼 땐 진짜 좋은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예를 들어 미국의 밀을 뭐 왕창 사주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물밑에서 로비스트를 보낸다면 그 국가는 빠질 겁니다. 전 일본 같은 나라는 벌써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금 모함을 한 게 아니라 이번 정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4월 달에 아소다로 전 자민당 부총재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타워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인증사진이에요. 이렇게 각국의 진짜 잘난 놈들이 나한테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유세할 때 잘 보세요. 트럼프가 트럼프 1기 때는 일본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발언한 횟수보다 한국을 발언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밑 작업이 없었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4월달 로이터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이제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만났다, 아소다로도 만났다, 각국이 전부 다 트럼프가 될까봐 줄을 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관계자한테 또 질문을 했다. 로이터 통신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심기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관심법의 민족이다. 이렇게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역시 관심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심기를 헤아리거나 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겉에서 진짜 화려하게 보여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익을 손해보지 않는 선물 보따리만 준비한다면 관세 폭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제 진출해 가는 거에 대한 네, 그렇죠.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봅니다. 바이든은 당근을 사용했고 이번에 채찍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순진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관세라는 전통적인 방법밖에 몰랐는데 바이든이 훨씬 영리하셨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하고 맺은 한미 FTA를 완전히 다 어기는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산지 따져가면서 한미 FTA 맺었는데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가 안 된다고 한 셈이니까 이건 한미 FTA를 완전히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야, 내가 이런 생각까진 못했는데, 야,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렇게 하면 당사국들이 공장 납치당한다고 반발하면서 막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순순하게 공장을 내줬네. 그러면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이든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바이든은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해? 만약에 공장을 안 옮기면 채찍을 때리면 되잖아. 관세 공장 안 옮겨? 관세도 20%. 공장 옮겨? 그럼 관세 면제. 이런 식의 이거 예입니다. 채찍을 때려서 바이든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보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쇼맨십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채찍으로 공장을 납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만이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주축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AI라든지 그 미래 거기 산업을 지금 치고 나가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금융 측면에서는 우리 어마무시한 있잖아요. 이제 부채, 그렇죠. 유동성이 지금 뒤에서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서프라임 이후에 일단 양적 완화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큰 걸 한 2년 만에 더 풀어냈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면서는 또 미국채를 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8%만 이렇게 있잖아요. 기축통화가 아니고 미국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재정적자를 하고 있고 국채 비율이 한 80%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문전이면 한 150% 거의 2배까지 가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있잖아요. 지금 유동성과 부채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라는 것이 이걸 이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거죠. 예전 같은 이 정도 경제 지표가 나오자면 바로 있잖아요.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정책 교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러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버블이 계속될 수 있겠는지
이건 상당히 더 문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세계 충격이 이제 올 수도 있다. 아마 미국은 강조하고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 경제 현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옐런이 사실은 시한폭탄을 던져놓을 것 같습니다. 옐런이 던진 시한폭탄은 뭐냐면 옐런 때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2023년에 미국 경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는 6%가 넘었습니다. GDP에.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사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 설까지 나오고 있죠. CBO가 일단 7% 넘을 거라고 했으니까 미 의회 예산처가 7% 넘을 거라고 했고 8%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 이뤘던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옐런이 금융의 마술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정말 하여튼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지. 좋게 말하겠습니다. 마술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마술을 부린 거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옐런의 마술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원래 정상적이라면 단기채 발행, 단기채는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고 장기채하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장기채 비중이 80%가 넘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단기채 비중을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옐런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이런 핑계였어요. 옐런의 핑계는 경제학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을 때 10년물, 30년물을 발행하면 이거 미국 국민들이 이 높은 금리인 4.4%에 이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이제 연준이 낮출 거잖아. 그때 10년물, 30년물을 발행하면 미국 국민들은 2%에 이제 발행하면 되잖아. 왜 4.4에 10년물을 발행해서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겠어? 라는 거짓말 핑계로 어떻게 했느냐? 단기채 발행 비중을 그 역대급 미국의 어떤 대통령 임기 때보다도 바이든 때 단기채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 3개월, 6개월물로 카드빚 돌려막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드빚을 돌려막을 때 여러분 카드빚을 돌려막는 사람들이 카드빚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재정 적자가 GDP 대비 8%, 7% 이런 상태에서 카드빚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단기채 발행량이 점점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금융 용어는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그 자금원이 뭐였냐면 두 개가 있는데 역레포 시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요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이게 쌈짓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조 달러였는데 이걸 옐런이 다 털어먹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확인했을 때 1,000억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2조 5천억 달러를 2조 5천억 달러를 제가 아침에 정정돼 2조 5천억 달러가 쌓여 있었는데요. 역레포 시장에 지금 1,000억 달러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1,800억 달러 있더라고요. 아마 1월 달 임기 때는 다 털어먹고 떠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채를 자꾸 누군가 더 사준 거잖아요. 단기채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카드빚이 자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늘어났으니까 누군가 더 사줬는데 또 하나 시장이 MMF입니다. 근데 지금 MMF 시장에서 미국 단기채 비중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원래 MMF에서 기업어음 사주고 막 그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어음 살 돈으로 MMF 시장이 미국에서 진짜 큰 시장인데 거의 대부분 미국 단기채를 사줬어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 처음부터 단기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쌈짓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채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장기채가 많이 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기채가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전에 이미 장기채가 올라가는 걸 내년 상반기 중에 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의 장기채를 사줬던 게 누구냐? 여러분 일본도 팔았습니다. 중국은 엄청 팔았고요. 그럼 누가 사줬냐? 영국과 유럽연합이 사줬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경상주의 흑자를 보고 있었냐? 아닙니다. 영국은 경상주의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아니 한 4년 동안 엄청 사줬어요.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해리스보다도 옐런이라고 해야겠죠. 옐런이 부탁한 게 아닌가. 야, 니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거 보고 싶니? 그럼 나토부터 깨려고 그럴 텐데 니들이 장기채를 사줘야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야. 라는 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돈이 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줬나를 보면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유럽연합과 영국에 대해서 만약에 적으로 돌리고 공격을 하면 더 이상 사줄까? 그리고 이미 영끌을 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나 이런 것들로 다 감안해 보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살 만큼 다 샀어요. 그래프 보시면 진짜 로켓처럼 올라갔어요. 이렇게 로켓처럼. 그 영국과 유럽연합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그걸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사줄 그 큰 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축 효과, 경제학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좀 쉽게 말하자면 미국 국채가 미국 금융시장의 자금을 빨아먹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장기채는 발행이 많이 되는데 이걸 사줄 해외 지원군도 없는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 뭐 전쟁이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달러를 구하려고 난리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변수를 제외하면 상방으로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22년 말에 쓴 책에도 미국이 하도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라 앞으로 미래는 중금리 시대다라고 계속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정계는 많이 얘기했고 그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안보와 관련된 한반도 정책 이런 거는 좀 그게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경제와 연관된 안보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만을 침공할 거냐 마냐 뭐 이런 등등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반도 문제를 못 보는 게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못 보더라고요. 이게 제 문제고 제 안보라서 이게 경제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경제로 분석하는 거 제가 제 인간의 본성을 제가 못 넘어서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분석을.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나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좀 분석했는데 트럼프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국은행 같은 이제 GDP 한 마이너스 1.0%까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 이제 국민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 정책으로 이제 최종 상품 플러스 중간재가 한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이 많이 그 수출이 늘었잖아요. 물론 전체 수출 비중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 19% 20% 그 정도 비중을 전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마이너스 1.0% GDP 하락.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제 보편 관세하고 중국 관세에 대한 그 여파로 0.49% 그러니까 한 0.5%까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트럼프 시대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이유가 하나 없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좀 문제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좀 더 튈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대비 이제 대한민국이 계속 튀는 게 보이거든요. 이 트럼프 이후에 환율이 더 튀는 요인들 중 하나가 이제 환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워낙 지금 미국의 강한 성장률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정부 부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워낙 기축통화이고 강력한 달러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WTO 체제라는 걸 이제 들어보지를 못하고 이제 사실은 미국에 줄 서거나 뭐 이런 방편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건데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틈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약화된 경제 체질,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자꾸 이제 자본 이탈 현상이 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미국의 좀 강한 그 성장 기반, 그리고 유럽. 근데 유럽하고 또 비교해 보면 유럽도 그렇게 경제가 좋지가 않은데 유독 우리 환율만 좀 이렇게 푹 튀는
영향들이 좀 있어서 이번 숫자를 좀 추가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두 번째 질문으로 한국은행하고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저도 뭐 강력하게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장률 떨어진 걸 그동안 계산 못하고 있었던 게 저는 그동안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근데 트럼프 2.0 시대에는 저는 트럼프가 바이든 정책을 계승하면서 우리한테 한 방 더 먹일 거니까 정확하게 저도 한국은행과 대외정책연구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에서 왜 미국만 이렇게 경제가 막강하냐. 물론 이제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빅테크 산업도 있고 여기서 AI 신산업에 놀라운 일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다 이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더 근본적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그 19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면 유럽이 슈퍼파워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석사할 때 원래는 이제 석사를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석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유럽 통합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스빗이나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미래학자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이 무너질 거다.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유럽이 무너질 거라고 2020년대가 되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97년, 8년에. 저는 그분들의 논문이나 아니면 책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받고 사실은 반도체 쪽으로 돌렸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2.1이었어요. 근데 유럽은 1992년부터 1.4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까지 2.1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계속 그때부터 1.4대였어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창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는데 언제쯤부터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면 영향을 미치냐면 저는 한 10에서 20년 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미국도 언제부터 떨어졌냐? 2008년, 9년 넘어가면서 1.6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재밌는 얘기로 하나 하자면 코로나 때 2022년, 3년 요때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1.6이었다가 갑자기 1.8로 뛰었거든요. 한국은 코로나 때 갑자기 합계 출산율 0.9에서 0.7로 떨어졌죠. 뭐 대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은 올라가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만 올라갔을까? 그랬더니 재택근무를 해서 부금술이 좋아졌답니다. 그럼 한국은 나빠져서 떨어진 건지 이게 참 궁금한데 그래서 미국이 반짝 올라갔었습니다. 23, 22년. 근데 미국도 결국은 1.6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처럼 이제 반이민 정책을 계속 쓰게 된다면 아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트럼프가 합법 이민자까지 계속 막는 정책을 쓴다면 미국도 이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유럽처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전 2030년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멀쩡한 상태였던, 그러니까 2008년까지도 멀쩡했으니까 2.1까지.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유럽 대비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20년대 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 근데 이민 정책에 따라서 미국은 각국의 STEM 인재들, 그러니까 STEM 인재들을 계속 유치를 한다면 미국은 30년대에도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트럼프 때 잠깐 안 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은 다시 스템 인재를 또 긁어 모을 거고 될 건데 저는 이제 인구를 합계 출산율을 높이거나 스템 인재를 다시 이제 확보한다면 미국은 계속 잘 나가지만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그거라서요.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 전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 저는 상당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유럽 국가는 하나라도 없거든요. 프랑스만 유일하게 그나마 합계 출산율이 미국만큼 높은데 거기는 아랍계 이민자들이 애를 낳는 거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바로바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독주가 2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이제 보장된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채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망하냐? 아니죠. 왜냐하면 자금의 블랙홀은 또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거라서 어떤 나라가 부채 구조가 안 좋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에선가 외환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나는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이제 뭐랄까 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보통 이제 어디선가 물꼬가 트인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꼬가 트여서 미국 달러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기를 아마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같은 경우 어느 나라가 온다면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 해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를 하면 어차피 본전이고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 자기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해칭이 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그쪽에 보면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동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이제 위성을 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약간의 이제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완전히 완전히 포기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짜 걱정되는 게 그 문제예요. 저는 그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게 물론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이 국내에서의 어떤 자금이 빠져나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외 투자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수출은 꽤 괜찮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출이 이제 표면적으로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저는 이제 해외 투자, 아까 이제 공장이 납치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내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높여줄 기업 자체, 생산시설 자체가 국내에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거의 세계에서 이제 경쟁을 분점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하청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국내 업체들한테 많이 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가 경쟁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 하청 업체들 다 먹고 사는 업체들은 중국 회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구제조업은 이미 경쟁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술 영역은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마저도 미국 시장에 다 납치당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잠식당하고 하부는 잠식당하고 위는 납치당하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고민거리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전 국가가 보면 전 세계가 정부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이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지금 이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를 다시 리쇼어링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전을 보여줘야 우리 집권을 할 수도 있고 또 집권을 해도 잘해야지 해가지고 말아먹으면 집권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쉬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니까 좀 앞으로 정치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금방 말씀드린 그 관점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뭔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잠깐 있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뭐 그건 뭐 누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군산복합체처럼 다 바뀌어버려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거를 못 따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도태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뭐 인텔을 뭐 미국이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럽도 지금 뭐 인텔 TSMC 공장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보조금 주다가 인텔은 결국은 못 잡았지만 TSMC는 현재 잡은 상태 이런 정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독일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의 역사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요. 사실 반도체 개발은 그 당시 아남전자부터 시작해서 LG, 뭐 삼성, 뭐 다 현대 다 모아서 10개 업체 이상 그리고 애트리 정보통신연구원인가 애트리로 불리는 그 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산학합동으로 반도체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끝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LG가 이제 뭐 기술을 갖고 튀었다. 뭐 애트리 우리가 개발한 거다 이러면서 사실 분란이 좀 일어났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었죠. 굉장히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는데 선진국마저 지원을 하니까 저는 아까 이제 AI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아까 이제 제가 저작권 있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세계 싸움이 일어날 건데요. 자, 일단 데이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띄워줄 수 있는 데이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썩고 있죠. 커럽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썩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오픈 AI는 이 저작권 있는 출판사 또는 뭐 이런 뉴욕타임스 같은 데랑 지금 이제 합의를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걸 아예 그냥 쓸 테니까 돈은 뭉태기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썼던 방법이에요. 아이리버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이제 아이팟이 이긴 이유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뭐 싼데 마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음반 회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딜을 치거든요. 너희들 거 어차피 지금 아이리버 같은 애들이 지금 퍼지면서 MP3로 불법 복제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아이튠즈에 저작권료 내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랬더니 음반 회사 사장들이 넘어가면서 아이튠즈에 올려놓으니까 아이리버를 물리치고 애플의 아이팟이 시장을 먹었고 그 한참 뒤에 아이폰이 나온 겁니다. 일단 시장을 먹은 다음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데이터는 저는 저작권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돈이 없죠. 우리가 뉴욕타임스에서 AI를 합식시킬 만큼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해보나마나 칩니다. 그럼 두 번째 데이터가 뭐냐? 저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싸움인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멀티모달 데이터의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게 최근에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911 센터 911에 전화를 했는데요. 애플워치가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분 여성분 이름을 잊어버려서 할 수 없이 이제 주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닭살돋지만 우리 주인님이 자동차를 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큰 충격이 왔고 5분 동안 우리 주인님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 출동해 주세요. 저는 애플워치입니다. 이렇게 911에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런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이 멀티모달 데이터, 즉 우리의 표정, 뭐 우리 왜 자비스 그 마블 영화에 보면 자비스라는 AI가 나오는데 아이언맨인 토니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토니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이게 AI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 양이 지금 기존의 텍스트 기반이나 음성 기반 데이터, 그러니까 웹에서 공짜로 훔쳤던 그 데이터량보다 거의 10배가 된다고 하고요. 진짜 AI가 되려면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이 있습니다. 애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있죠.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죠. 전장 산업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모달 데이터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애플의 CEO가 이번에 아이폰 16을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뭘까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입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는 지켜준다는 게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장된 상태에서 내 표정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빅테크하고 딜을 칠 수 있죠. 왜냐하면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이걸 할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뒤처진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오픈 AI보다 좀 뒤처져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예입니다. 뭐 꼭 구글에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는 구글보다는 아마존이나 저는 아마존 같은 데가 좋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는 뭘로 할 거냐면 전장 산업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니 이놈의 테슬라는 전 테슬라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 업체가 곧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벤츠가 AI 키운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전장 산업에서 제 얼굴 다 봐주잖아요. 저도 최근에 3년 전에 산 산차가 죄송합니다. 산차가 완전히 저한테 그냥 거의 제 옥상옥이에요. 왜냐면 제가 눈만 감으면 삑삑삑 하면서 너 왜 눈 감냐 그러면서 알려주거든요. 자, 멀티모달 데이터를 자동차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테슬라, 애플, 그거 없는 회사인 아마존이나 애플하고 있으니 그걸 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제조 데이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녹화도 되고 중국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중국 취재 가서 온갖 일을 다 당했는데 하여튼 중국은 이 제조 데이터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제조 데이터가 되게 어려운 게요. 기업 단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냐면 이런 겁니다. 자, 뛰어난 기업이 있어요. 뛰어난 기업이 있는데 제 사례는 좀 들기가 어려운데 제가 취재를 갔는데 어떤 뛰어난 기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업을 위한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 인터뷰 한 다음에 그 회장님이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강소기업이 강소도 아니에요. 진짜 꽤 큰데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말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인터뷰를 딱 한 다음에 저를 회장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원 인터뷰를 모자이크 치고 그 다음에 음성 변조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고발기사 쓰는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얼굴 나가고 이름 나가는 순간 대기업에서 연봉 3배 주고 스카우트 해간대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제조 데이터를 빨리 AI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 데이터를 입력할래 죽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기업 단위에서 안 되고 기술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원전을 용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 이분이 자기 기술력을 AI에 입력하는 순간 자기 연봉 2억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입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센티브, 이 AI 데이터를 제조 데이터에 입력했을 때 그 기업의 인센티브가 있는가? 그리고 이 기술자의 노동자의 인센티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 입력이 늦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산업용 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22년에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이 55만 대가 설치됐는데 그중에 29만 대가 중국에 설치됐습니다. 근데 22년부터 설치된 로봇이 뭐가 다르냐면 한국이 지금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에요. 우리는 노동자 10,000명당 1,012대 22년 기준으로 1,012대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500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21년까지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똑같은 동작만 하는 산업용 로봇인데 22년, 23년에 새로 설치된 로봇들은 뭐냐? AI 로봇이에요. 자기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용접을 하거나 뭘 붙일 때 순서를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LLM이 필요 없어요. SLM 정도면 됩니다. 스몰이면 돼요. 스몰 랭귀지 모델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SLM이나 아니면 타이니 AI도 있는데 얘네들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이 지금 AI 후진국 이대로 가면 망해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SLM 정도 단위에서 할 수 있고 이게 두 번째고 그게 너무 길어지는데 진짜로 짧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저 에너지도 너무 중요한데 에너지는 오늘 제가 생략하고요. AI가 이제 관심이 없는 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정부가 없는 것 같아서 AI 문제를 끝을 내버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LLM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한테 지금 다 공급을 하냐. 잘 보세요. 엔비디아 칩으로 다 AI를 하는데 지금 메타가 주문한 게 H100 칩이 35만 대입니다. 아직 B100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최신 칩이라고 할 수 있어요. H200이 있긴 하지만 H100이 한 35만 대를 주문했어요. 근데 H100이 한국에 몇 대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다 15만 대는 있어요. 이 H100 칩을 이용한 서버가. 한국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1,000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 정부가 국가 AI 센터 만들다 그랬는데 이거 완전 뒷북을 쳐도 진짜 제가 너무 분노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늦었어요. 내년 나오는 블랙웰 칩, B100 칩은 B100입니다. 근데 블랙웰 칩은 1년치 예약이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주문한 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대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국가 AI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은 어떻게 살 거지? 여러분 사우디도 몇천 대 샀습니다. UAE도 몇천 대 샀어요. 한국은 한 대도 안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건 확인해봐야겠지만 저도 질문서 넣어서 어디서 물어보십시오. 한번 아마 비백을 예약을 내년에 못 걸어놨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속이 터지죠. 그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LLM 못합니다. 절대로 지금 속도로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버린 AI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 장벽도 없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이펙트도 없으니까. 그러면 제조 데이터를 빨리 할 수 있는 SLM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컴퓨팅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조 데이터. 그다음 두 번째 그건 입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멀티모달 데이터. AI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오늘 AI는 이거 제가 이걸로 계속 여러 기업에서 불려서 강연을 하는 거 보면 4.95를 맞는 거 보면 틀린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 아니면 우리나라의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저한테 4.95를 준 얘기를 보면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이제 저희 질의응답 시간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보내드릴게요. 네, 저도 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절판됐어요. 책 이제 새로 찍으면 보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네.